사모은 책이 이제 에티카는 지난번에 했던 에티카 2북으로 있고, 여기 이제 오늘 하게 될 신학 정치론을 해설한 스피노자와 근대의 판생, 이 책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고요. 이게 있는 줄 알았으면 원본은 안 사는 건데 한국 잘 안 읽으니까 이거는 신학 정치, 그냥 원본이에요. 그러니까 신학 정치론. 그 다음에 정치학 논고라고 하는 것은 원고가 다 마치지 않고 스피노자가 유고로 나와버린 거죠. 미완성 작품인데 신학 정치론은 우리가 하게 될 거고, 지금 이 책은 바로 신학 정치론의 해설서고, 이거 원본이고. 다음에 할 책이에요? 네? 다음에 할 책이에요? 아니, 오늘 할 책, 이거 스피노자 책들. 끝나고 소개시켜줘.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스피노자가 그 책을 쓰면서 동물 얘기들을 많이 썼는지, 뭐 스피노자와 동물 우화 이런 책들도 있고. 이거는 아주 옛날에 샀어요. 왜 샀냐면 설교할 때 좀 예화로 쓸까 동물 얘기인데, 예화로 쓰면 설교가 예화 더 어렵겠더라고요. 스피노자의 동물 우화가 돼가지고 예화라도 쉽게 전달하려고 하는 건데.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네글이라고, 안토니오 네글이라고 이탈리아의 아주 대표적인 좌빨적 사회학자죠. 일종의 뭐 철학자라기보다는. 마이클 하트하고 같이 쓴 이제 제국이라는 책. 아주 유명하죠. 제국주의의 제국인데, 사실 오늘날의 제국을 이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 쓴 건데요. 그걸 재판인데 알았더라고요. 오늘 요걸 이제 중심으로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UC 버클리의 메디컬 스쿨이 있나요? 버클리에 없어요. 없죠? 네. 그럼 하여튼 어빈 얄롬이라고, 그럼 아마 샌프란시스코 메디컬 스쿨인가 하여튼 거기 뭐 교수인데, 그 정신과 교수인데 이 사람이 소설도 써요. 근데 이 사람 소설을 옛날에 니체가 눈물을 흘릴 때라고 그래가지고, 니체가 이제 그 당시 프로이드한테인가 와서 정신 상담을 받는 얘기예요. 니체가 눈물을 흘릴 때. 근데 이제 그 뭐 허구와 이제 뭐 그야말로 팩트가 이제 섞인 그런 소설인데, 그 당시 그 유명한 여자가 누구죠? 루살로메? 루살로메하고 뭐 그 프로이드 또 니체 또 친구한테, 루살로메가 진짜 빠져들었던 남자가 있어. 오래전에 읽은 소설에다 잊어먹었는데 그 사람도 실존 인물인데, 니체가 이제 루살로메를 뭐 짝사랑하면서 일어난 얘기인데 참 재밌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소설이 재밌더라고. 이제는 순수 소설보다는 역사적 인물을 약간 이제 비틀어 각색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옛날에 이제 이걸 강의 시작할 스피노자를 막 검색하다 보니까 스피노자 프로블럼이라 그래서 또 이 어빈 얄롬이 있어 스피노자에 대한 또 이런 소설이 있더라고. 그건 이북으로 좀 다운받아서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재밌겠더라고. 저는 왔다 갔다 하는데 스피노자 뭐 한 챕터는 스피노자고 다음 챕터는 1917년대인가 거기 이제 두 인물을 대비시키면서 약간 타임슬립 드라마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비교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전개되는데, 목차를 보니까 아직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건 이게 좀 이북으로 이렇게 스피노자 프로블럼이고 어빈 얄롬이 쓴 건데요. 하여튼 니체가 눈물을 흘릴 때는 하도 재밌게 봐가지고, 근데 좋은 책은 우리 도서관에 이제 내가 다 입고 이제 꽂아놓는데 없어졌어. 그래갖고 또 보니까 절판이 됐고, 그래서 다시 읽고 싶어. 오래된 책이잖아요. 니체 그거 굉장히 오래된 책이잖아요.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 한 10년 전에 사는 것 같은데, 그런 책은 잘 안 팔리는데 절판이 팔리더라. 그래서 제일 싼 걸 찾아보니까 아마존 중고에 영어 원서가 있더라고. 니체 눈물을 흘릴 때가 3부부에 사놨지. 근데 못 읽었지 또. 영어로 했어가지고 시작하고 뜻이 걸릴까봐. 뭐 내용을 대충 아는 거니까 다시 읽으니까 쉽게 읽히겠지만 또 사고 하여튼 책은 아니에요. 그것도 이북 아니다? 그건 책으로 샀단 말이야. 근처 가니까 책으로 샀고, 책으로 종이책으로 그런 책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스피노자 오늘 마지막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다음에는 얘기했듯이 바타유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철학자인데요. 이 양반이 이제 에로티시즘인데 우리가 하는 그 19금의 에로티시즘이 아니라 뭐 어떤 성적인 주고받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모든 문명을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바타유 많이 하는데 강신주도 바타유 글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한 번도 접근해보지 않은 사람인데 또 요즘 또 그 책을 사 모으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다음에는 바타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하고 나서 한 주 쉴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계속 하죠. 많이 쉬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는데 콕 찔지면 아니 그럼 자꾸 늘어질 것 같아. 한 주 쉬죠. 네. 8월 말인데 연휴 앞두고. 연휴가. 네.
연휴 전주 하지 근데 9월 첫 주니까. 아 9월 첫 주구나. 그럼 2주 쉬어야겠네. 쉴까요? 우리가 5주째 쉬었나? 5주째 쓰네. 자, 오늘 신학 정치론을 한번 하고 이 책 이름 말해가지고 그러는데 오해가 있을까봐 쉬죠 그냥. 다음 주가 목요일이 제 생일이거든요. 근데 그 생일 같은 거 안 지키는 사람이라 마치 또 저희가 생일 때문에 쉰다 그런 또 오해받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 근데 또 하면 저희가 또 생일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여튼 그럼 해야겠네요. 그런 하여튼 목회하다 보면 그런 사소한 오해받는 게 제일 싫어. 하여튼. 쉴까마가 그 생일하고 관계없이 쉴까마가 하고 이제 다음 주 날짜를 확인해봤더니 그렇더라고. 어떻게 해야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학 정치론이라는 책인데요. 약간 이 책인데 이제 요거는 그 해설서고 요거는 이제 그 그러니까 원서인데요. 원서가 아니라 풀로 다 담은 건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스피노자는 계속 얘기했죠. 철학과 종교와 정치를 이렇게 오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사실은 통합이죠. 사실은 통합이지만 어쨌든 이것의 영향력으로부터 정치를 독립시키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죠. 근데 독립과 통합, 항상 그건 통한다고. 독립, 뭐 자유, 이것으로부터 자유, 예속에서 벗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이 두 가지 철학이나 종교가 필요 없는 세상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의미 없는 세상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걸 정치의 문제로 풀어내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런 교재에서는 바로 뭐 철학과 종교의 영향력으로부터 이제 탈피하려고 했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통합의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그 통합의 이제 그 어떤 도구를 윤리로 만든 거죠. 윤리는 우리가 흔히 도덕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한자로 봐도 윤리의 리자는 법칙 리자잖아요. 이성할 때 리자. 윤리의 리자는 그런데 그 윤리하면 뭔가 어떤 법칙이죠. 사실은 도덕하면 덕이지만 그야말로 덕이라면 이거는 하나의 이론이죠. 이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윤리라고 해서 에티카가 에틱스에서 나온 에틱스의 어원이니까 윤리라고 생각하면 마치 도덕책 같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뭐 수박 겉핥기로 살펴봤지만 거의 뭐 윤리적인 기준이 많지는 않잖아요. 윤리적 뭐 그야말로 뭐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말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연결시키는 철학과 종교와 정치를 다 연결시키는 하나의 도구를 윤리로 갖던 것이죠. 그러니까 윤리라는 것은 사람 사는 경륜 뭐 이런 거 할 때 사람 사는 법칙, 사람이 살아야 되는 법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정치로 엮으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제일 이제 걸렸던 게 바로 그가 몸담고 있었던 종교가 제일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로 독립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유대교로 독립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네덜란드의 그야말로 대표적인 사상이었던 그 개신교 사상, 개혁교의 개신교 사상의 초기에는 전혀 심취했었다고 봅니다. 그런 글들은 없는데 그리고 개신교인들이 특별히 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루터의 그 뭐 종교개혁 3대 원칙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뭐 오직 은혜로 하는 것처럼 성경, 오직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죠. 그러니까 카톨릭은 뭐 중세 카톨릭은 뭐 의례에 집착을 했다면, 리추얼에 집착을 했다면, 유대교는 주로 어떤 삶이죠, 삶. 삶에서 이제 나오는 지혜, 이런 것들 강조, 탈무드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성경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보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도 유명한 그, 지붕 위의 바이올린 보면 그 소련, 러시아에 살던 그 유대인 공동체가 자기 마을 쫓겨나는 과정이잖아요. 그때 이제
어쨌든 실루엣으로 보여지는 요정 같은 요정이 이제 바이올린 하면서 그들이 계속 이제 뒤에서 취업을 하는 거죠. 또 쫓겨나지만 너네게도 항상 하나님이 있어 이러면서 그게 지금의 바이올린인데 거기 보면 이제 남자 주인공이 이제 유대인인데 뭐 가난한 농부죠. 그런데 항상 잠언을 인용을 해요. 잠언 말씀을. 잠언 몇 장 몇 절에 자기한테 유리하게 인용을 하는 거지. 그 딸이 듣다고 아버지 내가 그거 잠언에 그런 말씀 없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 이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해서 성경에 굉장히 막 매몰되고 성경적인 어떤 근본주의자가 아니에요. 자기들 삶에 유리하게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렇게 읽으면 내 마음이지 왜 네가 그러냐고. 그래서 나는 지금 쫓겨나지만 시베리아로 쫓겨나지만 희망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가톨릭은 뭐 리추얼이 있었고 그러니까 삶에서는 이제 스피노자는 쫓겨나죠. 추방당하고. 그리고 그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 있을 때 봤던 가톨릭의 리추얼은 또 너무 리추얼적이니까 그렇고 그래서 한동안은 성경에 매달렸는데 또 이상하게 또 개신교에도 또 지나치게 성경의 문자주의 당시에도 문자주의가 심했겠죠. 그 문자주의에 매달리니까 그것도 이제 문제가 느끼고 이 세 개를 관통하는 게 뭐 집중도는 다르지만 유대교나 개신교나 뭐 카톨릭이나 집중하는 정도는 다르겠지만 그 세 개를 관통하는 게 이제 성경이라고 보고 그 중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은 다 통하니까 유대교는 이제 신약은 안 쓰니까요. 그래서 구약을 연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바로 그 유명한 성경은 문학 작품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17세기에 나온 말이니까요. 그 성경 비평설이 계몽지 이후니까 19세기 초반, 18세기 후반부터 성경 비평이 나왔으니까 이분이 화두는 일찍 던진 거죠. 그러니까 뒤에 이제 뭐 더 학문하는 방법이 계몽주의 이후로 발전하면서 고고학도 동원하고 뭐 문서 비평학도 동원하고 양식사학이라고 해서 양식사, 신학에서 양식사라는 건 뭐냐면 어느 시대에 어떻게 쓰인 글들은 비슷한 양식, 어떤 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양식사적 비평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대에는 이런 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 기원전 몇 세기에는 이런 양식의 글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걸로 이제 우리가 위작이다 아니다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행히 여기는 우리 저기 환빠들이 안 계셔서 괜찮은데 뭐 3일 신곤이 환단곡이니 이런 것들이 양식사적으로 비평해 보니까 뭐 숙종 이후에 우리나라에 처음 전달된 그런 한자어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정말 고려도 시대에 쓰지도 않는 한자들인데 이걸 그때 위작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양식사에서 그런 비평 방법이 이제 연구 방법이 동원된 게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이니까 이전에는 스피노자는 그런 건 몰랐었고 어쨌든 지가 보니까 문학 작품인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연구가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뭐 모세오경 특별히 뭐 이제 그 모세가 썼다고 알려진 구약의 토라 5권 창세기부터 이제 레위기 신명기까지 그 5권을 보면 그런 말들이 나와요. 모세가 죽어서 어디에 안장됐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안장됐다는 그 기록을 나올 수가 있느냐. 그건 아주 초보적인 비판으로부터 시작을 한 거죠, 17세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 단초를 던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게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드렸었지만, 소위 말하는 JEDP설이죠. JEDP.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 오경은 4명의 저자들이 썼다고 보는 거예요. 모세가 쓴 게 아니라. 근데 그러니까 그걸 너무 한국의 뭐 합동측이니 총신측 보수교단에서 너무 그걸 벌벌 떨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뭐 한글이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믿잖아요. 근데 정말 세종대왕이 만들었겠어요. 뭐 그 밑에 집현전 학사들이 만들었고 얼마 전에 재작년에 나온 영화 뭐죠? 거기 보는 뭐 신미라고 하는 승려가 만들고 그렇죠. 세종대왕은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JDP라는 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구분해놨는데 이거는 뭐 모세 제자거나 모세 부르고 섞였던 사람이라고 보면 모세 저작서라고 믿어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의 보수적인 교단에서 믿지 않는 거죠. 한국에서 그 교단을 그 JDP서를 받아들이는 교단은 기장, 그러니까 목사님 기장, 그다음 내가 속한 예장통합, 그 다음에 감리교, 요 3개 교단만 받아들여요. 그 중에 이제 뭐 카톨릭은 당연히 받아들이고 또 개신교 중에서 진보의 루터교, 뭐 성공 이런 데는 받아들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오해받기 쉬운 한국의 이제 장로교, 일반 뭐 루터교니 뭐 카톨릭이니 이런
성공에는 이런 서구적인 이미지가 강한 것보다는 한국의 토종처럼 보이는 장로교 감리교회는 다 꼴통들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변명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도 안 받아들이고 고목사님의 교회도 안 받아들이고 또 감리교도 안 받아들이고 제일은 영어 시험 제호하고 뭐 YDP라고도 하기도 해요. YDP로 야훼도 야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야훼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E는 엘로힘이죠. 엘로힘 하나님. 그다음 D는 듀트로노미라 해서 신명기 법전 법을 막 다룬 책들이 있어요. 그다음 P는 프리스트 그러니까 사제 그러니까 레위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사제문서 제사문서로도 제사문서.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어떤 제사법 같은 걸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빌론 포로 전까지는 이게 따로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빌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뒤에 기원전 한 5세기, 6세기 경에 누군가가 바빌론의 그 풍부한 문헌 자료를 보고 이것을 이제 우리도 하나에 엮어야 되겠다 하고 엮은 것이 지금의 이제 모세오경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창세기 1장에 첫날 뭐를 만들고 둘째 날 뭐를 만들고 하는 것과 2장 4절부터 시작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두 가지 창조설화는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다른 버전이에요. 완전히. 근데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도 우리가 읽으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정도로 뭐 연결고리가 자연스러운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당시 더 못 느꼈겠죠. 근데 이제 성서 연구학자들 보면 좀 앞뒤가 잘 안 맞아요. 갑자기 만들어 또 만든 얘기가 나오거든요. 요약본처럼. 그러고 나가서 이제 1장에는 없던 이제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두 개의 문헌인 거죠. 하나는 앞에 거는 태초에 그러면 앞에 게 저거다. 앞에 게 이 문서고요. 이제 아담 하와 나오는 게 아베 문서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성경 난제해설 이런 책들 보면 왜 노아가 2쌍을 씌웠을까? 7쌍을 씌웠을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동물들 씌는데 하나는 2쌍을 씌웠고 하나는 7쌍을 씌웠어요. 그럼 또 목사들이 그거 해석하느라고 막 또 엄청 논리적 말도 안 되는 끌어와요. 왜 그렇겠어요? 다른 그때 좀 사람들이 저거 좀 신중하지가 못했던 거지. 그거 하나는 생략했어도 되는데 그 생각을 마저 미처 못하고 하나는 2쌍, 하나 7쌍 그냥 같이 실어버린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모를 때인데 네? 그 두 쌍은 번성시키려고 그러고 나머지는 먹으려고 그랬다고. 먹으려고 아니면 그 제사 이제 제사지 되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문서하고 편이 아니라 그냥 문자 그대로 먹었어요. 카톨릭에서는 기본적인 성경 공부할 때서부터 다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근데 이거 가르친다고 해서 저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데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더 지금 현대 사람들에게 더 그렇죠. 말되는 소리. 더 합리적으로 성경을 받아요. 근데 제가 지금 잠깐 잊어버렸는데 미국 외국 소설 중에 10과 2분의 1장으로 쓴 나는 세계사책인 줄 알았어요. 10과 뭘 찾다가 이런 10과 2분의 1장으로 쓴 세계사 책이 있어요. 쓴 세계사. 완전히 이거는 노아의 방주의 소설의 소설 제목인데 세계사가 붙어. 그러니까 챕터가 10개 있는데 하나 뭐 서문 비슷하게 반장짜리 챕터가 하나 있나 그래. 거기 보면 이제 무슨 벌레더라 벌레 이름이 있었는데 나무 종벌레. 나무 종벌레라는 게 노아가 안 태웠어. 그래갖고 몰래 탄 거야 나무 종벌레가. 다 태웠어야 되나 그 당시에 모든 동식물 곤충은. 근데 나무 종벌레는 필요 없다고 노아가 안 태웠는데 탄 거야 몰래 숨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기분 상하겠어. 왜 난 안 태워? 나도 하나님의 창조하고. 그래서 나무 종벌레가 자기 입장에서 노아의 만행을 다 그냥 그걸 쓴 거예요. 재밌어요. 그 말도 안 되는데 재밌어요. 그런 거 이제 스피노자가 이런 것들을 뭐 스피노자가 JDP를 말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스피노자가 그런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아마도 1세기 뒤에는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도 뭐 말씀드렸듯이 보수교단 생각을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 스피노자는 말하고 싶었던 게 이렇게 해서 종교는 어떤 제의가 아니다, 리추얼이 아니다. 제의가 아니라 우리 지성으로 믿는, 지성으로 하나님의 자연의 신비를 깨닫는. 신비를 깨닫는 과정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책을 보면요, 이 목차를 보면요, 신학 정치론 목차가 굉장히 재밌어요. 뭐 구약의 뭐 나머지 책에 대하여부터 기적에 대하여, 성서 해석에 대하여, 역사에, 성서에 나오는 모세의 권위에 대하여 뭐 이런 책들이 챕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 당시에. 그런 거 보면 참 자기도 많이 그 토라 공부를 안 해서 많이 유대교 공부를 손이 나는 시험을때 어쨌든 그걸 아주 이 JDP설이 나오기 전인데 그걸 아주 상세하게 분석을 해놨어요. 그런데 왜 이 책이 그러면은 정치, 신학 정치론이라는 제목이 붙었느냐, 어떻게 보면 뭐 성서 비판론이라고 붙여도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이 네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근대의 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서의 신비주의화된 그 생각을 스피노자가 깼기 때문에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거죠. 어떤 근대화가 아니라죠. 근대의 이제 시작을 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구 사회 기준이니까 성서로부터 독립되는 거죠. 성서로 독립돼서 이제 그것이 근대의 시작이었고요. 또 하나는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기초를, 민주주의,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는 오늘날로 이제 민주주의 대의가 붙잖아요. 국회가 대의민주주의가 아니고 그냥 어떤 그야말로 민중이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의 어떤 또 그 단초를 이 신학 정치가 소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 철학적으로는 근대, 아까 철학, 근대 시작.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어떤 근대 철학의 시작이라고 이제 나는 생각한다고 존재한다고 했지만, 데카르트를 엄청나게 비판하거든요. 그 데카르트는 완전 이성주의죠. 그래서 우리가 스피노자를 합리주의자라고 분석하는데, 합리주의로 보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이성으로 모든 것을 풀어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스피노자는 일부분 동의하면서도 이성 만능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성은 도움을 주는 것일 뿐이지, 어떻게 보면 직관, 지난주에 했던 직관 같은, 그러니까 선불교적으로 말하면 직지인심, 직접 사람의 마음을 꿰뚫을 것 같은 어떤 깨달음이 없이 그냥 깨달음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성적 배경이 없이 깨달음만 가지고 어떤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직관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이성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 분명히 인정하고 있지만, 스피노자가 그런 점에서 또 데카르트하고 다른 점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데카르트가 욕을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아들도 학부에서 철학을 전공했는데 어떤 데카르트 얘기하니까 아유 데카르트 많이 먹잖아, 왜 데카르트 얘기를 해? 아빠는 그러더라고요. 아는구나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의 뭐 자연 파괴 이런 것들, 인간이 주체가 돼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하니까 인간이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카르트가 비겁했던 게 신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절대 가치를 하나 두고 인간은 이제 도구로서 인간인데, 그러면서 인간 밑에 또 자연을 두면서 자연 파괴나 이런 것들이 뭐 데카르트 때문이겠습니까만은 어쨌든 문명이나 이런 것들, 문명의 발전에 이념적 기초를 놓은 사람이 바로 데카르트인 거죠. 그것이 이제 산업혁명까지 이어지고, 근데 이제 스피노자는 우리 쭉 공부했지만 자연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범신론적인 성격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근대의 시작은 이 네들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근대의 시작은 스피노자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데카르트는 그냥 선언적으로 최초의 근대 철학자는 선언적으로는 있지만 근대의 시작은 스피노자부터 시작했고, 또 민주주의, 정치 철학도 근대적인 민주주의 정치 철학도 스피노자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뭐냐면 이 사람은 국가의 개입을 참 강조해서, 이것도 참 좀 애매하던데요. 저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자기들의 삶의 트라우마가 다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공동체 쫓겨난 나이가 24살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또 열혈 유대인이 또 칼로 덤벼더라고요. 옷이 찢겼어요. 피부에 이제 살에 직접 자상을 입진 않았는데, 그러고 죽을 때까지 그 옷을 간직했다 그러더라고요. 스피노자가. 뒤끝도 대단한 양반인 거죠.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내가 왜 이런 조그만, 그것도 지들 땅도 아니고 이 네덜란드까지 와 있는데, 거기서 유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네덜란드 이제 그 보석 세공사를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갔죠. 유대인들은 이제 항상 그 기술을 많이 이제 간직을 하는 거죠. 돈, 그러니까 은행업이 발전하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니까 은행업이 발전을 하고, 그리고 자기 손으로 세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덜란드나 벨기에 북부 이런 데가 금 세공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다 유대인들이 그 금시장을 낮추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은 많은데, 그러니까 네덜란드도 그 뭐 유대인 공동체를 구박은 못하겠지. 돈이 있으니까. 그래도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합당할 수 있을 텐데도 스피노자가 보기에는 이게 뭘까? 왜? 자기가 유대인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유대인 공동체라는 것이 그렇게 작은데 네덜란드 정부는 개입을 못할까? 내가 왜 이 유대인 공동체 쫓겨나고 이렇게 스몰을 당한 것은 왜 정부는 손을 놓고 본단 말인가? 종교란 것이 무엇이길래 이런 고민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국가, 민중이 주체가 되고 국가는 어떤 개인에게 자유를 무한정 주는 그런 국가제도가 필요하다고 봤던 것이죠. 그런데 또 나중에 또 공부하다 보면 또 그런데 국가가 지나치게 또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땐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뭐 연구서를 쓴 사람들이 나보다 스피노자를 더 많이 연구했을 테니까 그 자체로서 이제 오락가락이 아니라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들을 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스피노자는 약간 국가주의의 위험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누굽니까? 네그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피노자를 누구랑 같은 맥락에서 보냐면 마키아벨리 같은 맥락에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은 마키아벨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군주론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우리가 아는 그때 막 이태리에도 조금씩 이제 민중들의 삶이 나아지고 민중들의 목소리가 막 나아지고 이러고 이제 여러 정치 세력들이 서로 뭐 이합집산하고 이럴 때 완전히 강력한 리더십을 강조한 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늘 말씀드렸듯이 한때 마키아벨리는 완전히 우파들의 우상이었죠. 우파들의 철학적 우상인데 요즘은 좌파들이 마키아벨리를 다시 풀었어서 마키아벨리 해설서도 많이 나와요, 한국에도. 그러니까 좌파들이 마키아벨리를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그래서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정권 끝나가니까 문재인 정권 끝나가 욕도 해도 되겠죠. 찍으세요, 그냥 끊지 말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좋아하는데 지금 한국의 민주화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세력들이 지나치게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요 절차적 민주주의에 집착을 하죠 사실. 네, 근데 네. 그렇게 한번 닦아놔야지 그 다음에 누가 되든 그걸 들어엎고 이런 들어엎을지라도 그게 들어엎는 게 그거 맞는 잘못됐다라고 말씀이죠. 보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랑 히말라야 같이 갔던 사람이 쓴 글이 있었는데 그 글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나를 이유 없이 계속 때린다. 네. 근데 이제 걔가 돈을 갖다 줬다. 네. 중학교 때. 네. 그랬더니 아주 정색을 하고 이유 없이 때리는데 왜 맞고 있냐. 네. 네, 그거 절대 맞으면 안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 걸로 보면은 오기도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민정수석 할 때 일을 다 갈아타잖아. 그래. 결론은 내야 되니까 신학정치론의 결론은 그러니까 그 당시 유럽을 감싸고 있었던 개신교 문화,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 문화, 그다음에 스페인에서 개인을 감싸고 있었던 유대교 문화, 그리고 그가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이민한 가정이기 때문에 또 가톨릭 문화를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종교가 자기에게 준 허각으로부터 굉장히 이 사람은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표였다면 그 해방이 가능해야만 이제 이런 민중의 정치, 민주주의 같은 것도 가능한 것이고 철학적으로도 우리가 더 한 단계 높은 에티카 같은 그런 철학으로 접근할 수 있고 그것이 정치에 적용되는 것이고 그 에티카를 통해서 이제 스피노자가 하고 싶던 말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 정치론은 역시 또 수박 겉핥기로 하고 넘기 말하는데 신학 정치론은 사실은 진짜 너무 성서얘기가 많아서 에티카는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데 에티카보다 이게 또 두껍고 신학 정치론은 그 내용은 성서 얘기 직급으로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뭐냐면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번역서도 있고 우리말로 쓴 것도 있지만 오늘날의 그 소위 말하는 그 종교 문화, 기독교, 유대교, 카톨릭, 개신교, 유대교, 카톨릭을 포함하는 모든 종교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다 바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얼마든지 진보적이고 개혁적으로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전제를 하고 쓰다 보니까 스피노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막 강조를 하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땐 대단한 걸 수 있지만 그것이 그대로 오늘날 적용되기에는 나는 좀 무리수를 둔다고 봐요. 뭐냐면 다 아는 얘기야. 물론 근본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모르는 얘기겠지만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스피노자가 그 당시 대단했겠지만 그걸 오늘날 꼭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회의는 좀 있어요. 바로 그거죠. 누구죠? 그거 저기 생물학자 그 완전히 도키스. 도키스 보면 그 뭐 생물학계에서는 그 굉장히 뛰어난 학자라면서요. 근데 이 양반은 지나치게 반기독교야. 근데 그 양반 뭐 기독교 비판하는 거 보면 우리 초등학교 때 한 30년 전에 시골 목사님들한테 듣던 얘기가 오늘 기독교에 통용되는 얘기인 줄 알고 막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나만 안 믿나? 여기 있는 사람은 안 믿나? 다 믿나? 오늘날 창세기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많아요, 목사님. 그런가? 그래서 도쿄에게 반했나? 저런 분인데. 표정이 너무 재밌으셨어요. 하여튼 좀 그래. 우리가 지난주 저기 공주님도 말씀하셨지만 학습자가 그 당시로 대단한 거야, 분명히. 그 당시로 대단했는데 오늘날 좌파 기획을 하는 좌파 쪽 정치 철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끄집어 올 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단순히 철학적으로만 보자면 그렇게 나는 뭐 우리가 또 깊이 있게 공부는 안 했지만 수박 겉핥기로 했지만 그렇게 뛰어난가 뭐 전환점을 주기는 충분했어요. 변곡점이 되긴 충분했어. 데카르트가 막 떠오르는 시기에 데카르트를 수용하면서도 한 단계 발전시킨 그런 점들, 그리고 그 당시 지배적인 종교에 대해서 종교와 철학과 정치를 분리시키면서 분리와 함께 통합시키려고 했던 그런 점들을 분명히 높이 살만하지만 그것이 오늘날 적용되는 데에서는 너무 좀 과잉평가된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러니까 과대평가는 아니고 뛰어난 분이니까 과잉평가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네그리의 이 책을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잘 풀었었더라고요. 네그리는 뭐 이태리에서 계속, 이태리라는 나라도 참 재밌는 나라죠. 참 권력의 부패도 아주 많은 나라고. 그러면서 이런 또 네그리 같은 이 좌빨 철학자들이, 이 사람도 감옥에도 있었어요. 요즘 세상에. 이태리에서 지금 이 사람은 현직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태리 수감 생활도 하고. 근데 이제 네그리가 또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 무슨 책을 썼냐면 성경에 욥기도 썼어요. 이런 이 빨갱이 무신론자들이 욥을 또 엄청나게 높이 평가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 사람도 좀 글이 너무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쓰다 보니까 좀 튀는 건 있는데 욥은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 하나님과 맞선 사람으로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그러니까 사실 욥은 보수적인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설교하기 굉장히 좋은 주제잖아요. 하나님의 고난을 주셨는데 이겨냈는데 그게 아니라 그 고난이라는 것을 매개로 뭐 신과 맞섰던 그런 인물로 네그리가 감옥에서 이제 누구나 감옥에 가면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스피노자를 이제 뒤집어 읽자. 전복적 스피노자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걸 잠시 제가 요약해 온 거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이제 잠깐 다시 그 종교 철학 그 신학 정치론에 돌아가 잠깐 한마디만 드리면 브루그만이라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좀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지만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예언자적 상상력이라고 그 책을 썼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40년대에 대학 들어갔을 때도 그 책을 교재로 한국에 번역했는데 아직도 활동하고 있더라고. 얼마 전 술로에서 그분 세미나에 제가 패널 비슷하게 참석한 적이 있는데 40년 동안 적어도 구약학자로 저거 오래돼서 그는 여전히 뛰어난 구약학자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아주 얇은 책이 하나 있어요. 예언자적 상상력이라 그래서 그 예언자들은 다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구약 예언자 중에 정교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예레미야밖에 없다고요. 다들 뭐 아모스 같은 예언자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저기 잠실에서 70년대 잠실에서 뽕나무 치던 사람이었고 정말 잠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 상상력이 뛰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가 상상력이라는 책을 썼는데 스피노자는 뭐 브루그만은 전혀 모르죠. 400년 차이지만 스피노자는 예언자적 상상력을 또 엄청나게 폄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뭐 성경 읽으면서 이제 성경 비판 분위기가 좀 나왔을 때 제사장문화 이런 것들 비판하면서도 그 17세기의 일부 신학자들은 예언자들을 높이 평가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깨끗했으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보면. 그리고 그들의 상상력도 뛰어났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이성을 무너뜨리는 거라는 거지. 스피노자는 예언자적 상상력 자체를 굉장히 폄하하는 그런 것도 이 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빼먹은 거는 그러면서 이제 그 국가주의를 강조하면 국가가 이제 좀 뭔가 개입을 해주기를 바라고 그런 것들이 강조가 되는데 뭐 국가주의라고 말하면 오늘날 스피노자를 또 좋아하는 분들은 스피노자가 왜 국가주의냐? 아까 좀 스탠스가 모호해요. 어떨 때는 국가의 개입을 얘기하면서 어떨 때는 또 국가는
백성들,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간이 돼야 되고 더 이상 개입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 경찰 국가 개념 있잖아요. 작은 국가론, 그러니까 작은 정부론, 국가는 뭐 경찰의 의무만 담당해야지 무한 자유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근대 경찰 국가 개념이 있는데, 스피노자는 그것도 아니고 사상의 자유를 주자라고 하면서 자칫 잘못 읽으면 사상을 검증하게끔 하는 그런 것도 좀 읽혀요. 스피노자에서 말은 사상의 자유를 가져야 된다. 자기가 유대교에서 다닌 거니까 그런 것들이 읽히는데, 스피노자가 놓쳤던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뭐 하나님 민족도 패하고 뭐 국경도 패하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 지금 오늘날의 그 아나키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진보적이고, 그 당시 예언자들이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그날이 오면 민족도 패하고 뭐 다 패하고 모든 것이 국경도 없어지고 그런 계급도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성경에서 진보적이고 굉장히 앞서가는 프로그레시브한 선언들이거든요. 그래서 스피노자가 그것까지는 못 읽었던 거지. 성경에서 그걸 캐치하는데 실패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성경의 가르침을 뛰어넘는 역할을 국가가 해주길 바랐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국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또 앞장선 분들도 많다, 표현적으로는. 그리고 뭐 사실은 뭐 잘 알다시피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민족의 개념으로 알려져 있지만 하피루라고 해서 계급의 개념이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모세가 그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온 사람들이 히브리인만 따라 나온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 있으면서 법을 만들었을 때 뭐 노예 뭐 이런 것들을 노예도 다 풀어주고 이런 걸 강조하는 게, 히브리인들만 나와서 뭐 노예가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 노예 신분이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그 계급 해방, 출애굽을 단순히 민족 해방이 아니라 저는 계급 해방의 입장을 보는데, 계급 해방에 동참했던 노예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세 이제 그거를 법률을 통해서, 신명기적 법률을 통해서 해방시키고자 했던 것인데, 스피노자는 그런 성경에 가지고 있는 어떤 진보성을 읽어내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상력을 너무 폄하했고, 예언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 그 다음에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계급성을 너무 도외시했고, 그것이 이제 스피노자의 한계가 아닌가. 근데 스피노자 연구가들은 그런 것들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쟁이들 중에, 성경 읽는 것들 중에 그런 계급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꾸 주저리 이제 모세의 잘못된 쪽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 다시 내 글을 돌아가겠습니다. 넘어가다 보면 빠뜨린 것 같아서. 자, 멀티튜드, 그러니까 다중이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다중. 이거 뭐 계급, 인민, 대중, 노동자, 이런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다중은 멀티튜드인데요. 우리 멀티튜드 하면 알잖아요, 그죠? 멀티튜드인데, 이게 라틴어가 몰티튜도라고 하는 말에서, 몰티튜도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스피노자 이전의 철학자들에서는 뭐 호흡이나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호흡이나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보면 이것은 다중, 약간 우중이라고 해요. 플라톤도 마찬가지였고요. 우중이란 거 알죠? 어리석은 대중. 그러니까 약간 이 다중들은 우중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몰티튜드는 스피노자 이전에는 부정적 개념이었다. 부정적 개념이었는데, 그걸 스피노자가 이 다중을 처음으로 긍정적 개념으로 해서 이거를 처음으로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바라는 민주사회는 개인의 개성이 존중되면서 개인의 개성이 존중되면서 하나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스피노자란다. 이 네그리는, 안토니오 네그리는 이 다중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그러니까 그대로 바뀌어온 거, 그러니까 답습한 거더라고요. 스피노자의 다중 개념을.
스피노자가 아니 네그리가 말하는 다중이 바로 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 계급을 보면 뭐 계급은 뭐 다 아니까 빼고 인민은 뭐냐면 스피노자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개인을 수많은 개인을 하나의 목적, 하나의 목표를 향해 집착시킨다. 목표를 향해 가게끔. 원래 조선인민 민주주의 공학을 보면 알죠. 그러니까 인민들의 개성이 다 있는데 거기서 인민이라고 이름 붙여줌으로 인해서 하나의 집약적인 목표를 향해 나가게끔 만든 것이 인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유튜브 보고 또 이 통일운동하는 분들이 비판한다. 인민을 비판한다. 그러면서. 근데 그건 제 말이 아니라 내들이 말입니다. 그럼 대중은 뭐냐? 대중은 반대로 또 이 수많은 개인의 편차를 무시하고 너무 하나로 묶어버렸다는 거죠. 너무 묶은 게 그러니까 인민은 하나의 개별자를 존중하면서도 그것을 하나의 목표를 향했고 자꾸 개성을 강조하면서도 묶어두는 개념이고 반대로 대중은 개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로 묶은 개념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인민을 강조하는 인민 대중을 하나로 묶어버렸죠. 지금 인민 대중들이 노동자는 이제 생산적 노동자라는 말. 막스가 말하는 노동자는 생산적 노동자를 말하는데 이 다중은 그거에 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어떤 제국에 저항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계급적으로 노동자 계급이 맞는데 다중, 내가 말한 다중에는 비생산적 노동자도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전업주부.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듯이 뭐 노동이 아름다웠지만 막스 이제 막스 정치학에서 노동이 아름답고 노동은 필요한 거지만 결국은 노동 안 할 권리도 있어야 되는 사회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 품삯의 비유가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똑같은 임금을 줬다는 게 굉장히 뛰어난 비유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노동 안 한 게 아니라 노동 못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노동 못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과격하게 해석하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더 애들을 하죠. 자기들 나름대로. 그래서 나중에 농작물을 5시에 닫은 다음에 끝나고 나서 밖에서 기다리던 노동자들, 그날 픽업되지 못한 노동자들에 똑같은 임금을 줘야 되는 타입이다. 그것이 오늘날 말하면 뭐 국민소득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있죠. 근데 국민소득을 지금 꼭 국민소득이 기본소득잖아요. 기본소득이 꼭 좌파적인 정책이 아니라고 보는 비판하는 세력이 뭐가 있냐면 사실은 생산형 노동자들이 기업가들이야 당연히 백성들 국민들 버릇 나빠진다고 이런 논조로 나와있지만 노동자층에서도 좌파 쪽에서도 그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생산할 권리, 생산도 지금 노동자만 보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비생산적 노동자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 비정규직 사람들, 아니면 길거리로 내쫓겨진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중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죠. 또 오늘날 우리 여러분들 요즘 팬데믹 때문에 못 나간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홈리스 급식을 나갔었는데 나가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 사람들은 게을르거나 그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그런 영화도 있었죠. LA 쉘터를 배경으로 유명한 흑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쉘터에 살다가 결국 다시 바이올린을 켜면서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 그런 영화 있었어요. LA 쉘터에서 흑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다시 이제 바이올린 자꾸 재기하는 과정이 그려졌는데 그런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비생산적 노동자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어떤 복지의 개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소득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경제 규모가 너무나 생산에 의지하고 생산 지표에 우리가 수출이 얼마냐, 적자가 얼마냐, 흑자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리고 국가 제재를 받쳐줘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네그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이 멀티투드가 제국에 저항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날의 제국은 또 이 제국이라는 책을 쓴 것도 벌써 한 20년 된 책이니까요.
그때만 해도 정말 미제국주의 뭐 이렇게 확실히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이치웠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런 제국주의 개념이 돼서 이제 어떤 제국주의로 넘어갈 때냐면 대기업을 제국주의로 보는 그 전환기의 책을 썼어요. 이제 이 다중이라는 책, 제국이라는 책을 다중 멀티튜드 개념을 소개한 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제국은 사실은 대기업의 초국가적 기업들이고 대기업들. 근데 그것도 생산직하고 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뭐 페이스북을, 아마존을, 구글을 누가 생산직 업종으로 보겠어요. 그러나 노동자의 개념은 완전히 다양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렇지만 분명히 그것은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적 제국이면 틀림없으니까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틀림없으니까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제 다중들이 결합을 해야 되는데 하나로 모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소외된 계급이다. 이것도 아니고 우리는 비생산적 노동자다. 생산적 노동자다.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제일 저는 이 따로 또 가치라고 하는 예전에 폭성 그룹이 있었어요. 다 따로 활동을 하면서 또 필요할 때 같이 부르는 따로 또 가치가 다중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한 걸 텐데 좀 단어들 뉘앙스를 이태리하고 우리말하고 이렇게 1대1로 매핑을 시지 않았을 텐데 네. 실제로 우리가 인민이나 대직이라 말 쓰면서 저런 개념을 갖고 쓰는지 사실 그런 게 없는데 좀 힘들었겠네요, 번역하는 사람들. 근데 오히려 이거 이태리어로 근데 이건 영어로 썼을 거야 아마. 이 제국은 왜냐면 거기 또 마이클 하트라고 하는 미국의 교수랑 공저예요. 근데 뭐 대중은 매스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뭐 피플일 거고, 다중량 멀티. 근데 다중이라는 말이 우리말에 또 있나요? 그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 그러니까 없죠. 어떤 다중적인 의미로 뭐 이렇게 그런 건 있지만 없죠. 근데 이제 그 네글 이후로 많이 쓰죠. 우리가 뭐 인터넷 블로그나 이런 이 진보적 계열의 사람들이 운영한 블로그에 다중은 이제는 완전히 거의 뭐 계급적 용어로 자리 잡았죠. 한국 진보 학계에서는. 이제 다중이라는 개념은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자기들의 그 개성을 존중하면서 하나의 가치를 지향하는 이런 게 이제 다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네그리는 스피노자가 이름을 처음 열었다는 거야. 그래서 스피노자야말로 오늘날 지금 아까 누굽니까? 마키아벨리와 마르크스를 그 사이에 그들을 연결시키는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의 글이 좀 많이 나가긴 나가요. 좀 이렇게 좀 튀긴 튀어요. 그러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왜 그럼 근대성이냐? 근대라는 것은 항상 이 자본주의 생산 과정으로 봐서 되죠. 제일 대표적인 게 산업혁명이겠죠. 또 뭐 더 나가면 분업화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 생산 과정으로 이제 근대화의 과정을 이제 평가해 왔다면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이제 스피노자가 네글에게 가르쳐준 것은 이건 생산 과정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을 했더라? 다중의 역량 노선이라고 표현했어요. 다중의 역량 노선이라고 해서 사실은 근대화는 다중의 역량이 얼마나 많이 확보되고 많이 발현될 수 있는가로 근대화를 평가를 해야지 이런 제도나 이런 자본주의 생산 과정 이런 걸로 평가하면 거기는 사람이 오히려 인민이고 뭐고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사람이 설 자리가 없으니까 이게 무슨 근대화냐는 거죠. 근대화라는 건 정말 뭐 근대화 우리가 계급적 용어로 익숙해서 인민이라는 말을 쓰자면 인민의 삶이 개선되고 인민의 의식이 고양되는 것이 근대화인데 이렇게 외적인 것을 생산 과정에 의해서 근대화가 설명된다면 그건 근대화가 아니다. 오히려 다중의 역량이 강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빠른데 요즘 보면 조금 우리 한국이 좀 발전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홍대나 이런 데 앞에 그 언더그라운드 뭐 가수도 많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지금 아직도 그 소위 말하는 중산층 이상은 자본주의 생산 과정을 해서 근대화를 따지고 있는 거죠. 자기 발전이죠.
우리가 똑같이 뭐 아이들을 정규교육을 시키고 대학을 보내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하고 뭐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주변의 사람 다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다 그렇게 키워서 저도 참 어떻게 보면 위선적이나 그렇게 키우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키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애들이 이렇게 천재적인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남들 사는 대로 살아라고. 근데 저도 그러고 저도 천재적인 게 안 보이니까 항상 그렇게 제도교육이나 이런 걸 반발하면서 뛰쳐나가고 싶었는데 항상 그게 어느 정도 나가다 돌아오고 자신이 없었던 거지. 근데 지금 뭐 홍대 앞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그렇게 지내는 친구들이 많고 시민운동하는 친구들도 많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 사회가 좀 뒤늦게 발전하지만 나중에 그냥 좀 체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거죠. 그리고 꼭 이 다중은 뭐냐면 계급, 아까 말했지만 자본이 생산하려고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이 있어도 다중, 그러니까 제국에 저항하는 그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옛날에는 막스만 해도 헤겔만 해도 자본을 가지고 생산 과정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저항하는 기성 자본주의 구조와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띄었다면 여기서는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다중 제국에 저항하는 그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역량만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그 요즘 악마 판사라는 거 보세요? 악마 판사라는 드라마 안 보세요? 그럼 그 전에 뭐였더라? 모범택시라는 거 보셨어요? 모범택시? 예. 모범택시 누가 나왔냐면 무슨 인터넷 기업인데 잡혀간 애 있죠? 막 이상한 갑질해갖고 막 사람들 끌어다 때리고. 웹하드. 예, 맞아요. 그 웹하드 하는 거예요. 예, 웹하드 하는. 그 역할을 지금 양준호. 모범택시에서 그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있어요. 너무 잘했어, 근데. 똑같아. 걔가 막 회사 안을 타고 다니는 거 뭐지, 이거? 외발 전동. 그거 타고 다니고 막 회사 안은 사무실 넓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악마 판사라는 걸 나 이제 집사람 보는데 중간중간에 보는 거 대통령 역할로 나와서 난 왜 안 보냐면 집사람 잘 보던데 난 왜 안 보냐면 굉장히 지금 현직 대통령을 너무 폄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난 나 문재인 안 좋아하네. 이런 거 보면 꼭 팔고 또 안으로 굽는단 말이야. 문재인 욕하는 것도 싫은 거야. 나는 욕해도 되는데 나는 욕하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 보면 근데 그 사람이 백현진이라고 하는 가수예요. 그분요? 네. 원래 그림. 원래 홍대 나오고 이제 그림 그리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사는 거 참 부럽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또 항상 계급적으로 항상 뭐 홍대 근처에서 뭐 이렇게 찌그리하게 맨날 술이나 먹고 뭐 유튜브 보니까 한 번은 새벽 2시인가 4시에 그룹들하고 같이 노래를 부르는 게 있는데 완전히 술에 그냥 꽐라가 돼 있더라고요. 자기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 유명한 노래인데 뭐 집을 나갔다 3일 만에 돌아온 여자, 뭐 왜 나갔냐고 묻지도 않고 뭐 대답하지도 않는 여자, 뭐 그런 여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나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상하죠. 나 그런 노래만 좋아하고. 그래서 그 노래 백현진이랑 같은 그런 거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멀티튜드의 개념이 좀 다양해지는 거지. 예. 그리고 이제 그 대신 그들이 뭐 그 사람 나 그까지만 아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인가 그건 모르지만 다른 방법은 분명히 한국 사회도 많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걸어왔던 그런 이거 벗어나면 큰일 나지 했던 그 길은 많이들 안 따라가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또 한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제가 이런 거 이제 준비하면서 가끔 팟캐스트나 이런 데서 뭐 이제 다운받아갖고 뭐 철학이나 이런 걸 많이 듣는데 대부분 그 횟수가 길질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들끼리 아니라 돈은 안 들더라도 그 팟캐스트 빌리는 돈이 그러니까 보니까 대부분 재정 문제로 더 이상 한 10회 하다 끝난 거 뭐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근데 목소리들은 보면 지금 30대 많아봤자 30대 후반 나이들 근데 젊은 친구 똑똑한 애들도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하는 거 보면 그 사회를 분석하는 게 아직도 한국 사회가 밝구나. 우리가 뭐 20, 30대가 언론에서 뭐 보수화되고 그러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거야. 골방에 앉아서 여전히 가진 것도 없고 뭐 팟캐스트를 이렇게 뭐 10회 이상 유지할 그런 재력도 없지만 앉아서 어쨌든 현실 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멀티튜드들이 많은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런 걸 들으면서도 야, 씨, 내가 돈 있으면 이 친구 도와주고 싶은데라는 말도 들고 한편은 참 기특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우리가 난 뭐 미국 살면서 저는 미국 방송도 잘 안 들으니까 미국 밖에서 살다 잘 안 들으니까 모르는데 미국서도 그런 친구들 많겠죠. 뭐 그런 밑에서 돈 없이 그런 진보적인 팟캐스트 하는 친구들 많겠지. 뭐 목점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스피노자로부터 근대가 시작됐고 딱 지점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는 패러다임이다. 이거 한 번 할 거 그랬어요. 그동안 다 이거 처음부터 이거 재밌었으면 저거 한 번 해서 훨씬 더 재밌을 뻔해서 내 취향에도 맞고 계급 용어가 들어가면 난 또 팍 흥분하거든. 그러니까 살아있는 패러다임이다. 이제 내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탈근대적 전사이자, 완전 싸움꾼을 본 거다. 탈근대적 전사이자 변혁적 유물론적 존재론의 철학자. 어렵죠. 변혁적 유물론적 존재론. 이 말도 어쩌 변혁적 유물론적인 거는 존재론하고 관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이거를 이 네그리가 변혁적 유물론적 존재론이라고 말했을 때는 존재의 기본은 변혁과 물질에 있다는 거죠. 존재의 기본. 그래서 네그리가 변혁적 존재론적 유물론의 철학자라고 스피노자를 아주 투썸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지젝은 그런 점에서는 좀 스피노자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이 사람이 긍정만을 강조하니까 스피노자가 그 사람에게는 금기가 없다. 스피노자에게. 그러니까 지젝에 말하는 금기는 뭐냐면 사회는 항상 금기사항이 있을 때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에 사회 환경으로 발전하는데, 그냥 자기개발서처럼 오냐 다 좋은 거 긍정하면 오히려 거기서 변형력이나 추동력은 떨어진다는 거죠. 금기가 있고, 금기는 뭐죠? 깨는 맛이거든. 그 영화 그 베테랑에 보면 그 자동차, 중고 자동차 그 조작해서 파는 그 도망가면서 생각나세요? 막 황정민이 형사로서 봉고차 타고 쫓아가는데 그 오달수가 쫓아가죠. 오달수가 막 쫓아가는데 그 도망가던 애가 결국 도망가다 지쳐서 야 타! 그러니까 형사가 타거든. 기억 안 나세요? 너 징역 요에 들어가면 3년이잖아. 그러니까 징역은 나오는 말을 하는 거잖아.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을 하는데, 금기라도 그런 거죠. 금기는 깨는 맛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은 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스피노자는 너무 긍정을 강조해서 금기가 없다. 그래서 이를 그 사람을 어떤 변혁을 위한 철학자로 보기 힘들다. 약간 또 지적을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은 여전히 자기는 헤겔리안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헤겔은 너무 경직되어 있는데 지적은 여전히 개인은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어떤 제도화된 주권 정치, 또 주권 국가, 또 어떤 구심점이 있는 것, 정반합 올라 구심점이 있는 것, 너무 자유로는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젝은 그런 점에서는 좀 스피노자를 비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그리는 스피노자의 완전 추종자고 저쪽 보니까 욕하고 스피노자는 그냥 뿅 빠져 있구나. 그리고 이제 지젝은 좀 스피노자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고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고 뭐 완전히 폄하하진 않고 뭐 좋은 것도 인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스피노자 얘기가 들어 끝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바타이고